내 돈 내놓든가 아니면 당장 이 집 비워. 방금 들으신 그 목소리 어떠셨나요? 빚쟁이 독촉 같으시죠? 놀라지 마세요. 남편 49제도 안 지났는데 상복 입은 올케한테 신우이란 작자가 들이닥쳐서 뱉은 첫마디입니다. 세상에 피를 나눈 가족이라면서 남보다 더 무서운 칼을 들이대던 그 순간 정말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나 싶더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주인공 눈물만 흘리고 있을 여자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탈을 쓴 악마들 오늘 아주 끝장을 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 풀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제가 그 힘 받아서 오늘 아주 속 시원한 사이다 한 사발 대접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남편 냄새가 채 가시지도 않은 그 쓸쓸한 집, 그 정막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정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장례식 끝내고 북적거리던 문상객들 다 떠나보내고 텅 빈 집에 혼자 딱 들어섰을 때입니다. 남편 발인 끝내고 사무제까지 지내고 집에 들어오니 오후 3시쯤 됐더군요. 현관문을 여는데 거실 바닥에 며칠 전 남편이 벗어둔 양말 한 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보는 순간 억지로 참았던 눈물이 뽀 터지듯 왈칵 쏟아집니다. 아이고 여보, 뭐가 그리 급해서 양말도 제대로 못 빨아 신고 이렇게 갔나? 가슴을 쥐어뜯으며 현관 그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베개며 이불이며 아직 남편 냄새가 훅 끼쳐오는데 사람은 없으니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분간도 안 가고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지요. 그렇게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정적을 찢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어찌나 날카롭게 귓전을 때리던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굴까? 혹시 남편 친구가 뭐 놓고 간 거라도 주러 왔나 싶어 부랴부랴 눈물을 훔치고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 비친 얼굴을 보고 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신우이. 평소에는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비치고 와서도 언니 반찬이 이게 뭐야? 짠해 싱겁네 타박만 하던 그 신우이가 장례식장에서도 손님 접대는커녕 구석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려서 내 속을 뒤집어 놓았던 그 아가씨가 웬일로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겁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죽은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인데 문을 열어줬지요. 아가씨,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제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으니 신우이는 대답도 없이 구둣발로 성큼성큼 들어오더군요. 검은 상복은 이미 벗어던지고 붉은색 립스틱을 짙게 바른 채 위아래로 화사한 원피스를 차려입은 꼴이라니. 오빠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저러나 싶어 속이 울렁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언니, 집에 있었네? 문 안 열어주길래 자는 줄 알았잖아. 목소리에 물기라고는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들뜬 사람처럼 톤이 높아서 듣는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집안을 휘휘 둘러봅니다. 마치 물건 고르는 사람처럼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지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차라도 한 잔 줄까? 밥은 먹었고? 손이 떨려 주방으로 향하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시댁 식구라고 따뜻한 보리차라도 한 잔 내가려는데 신우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와 꽂혔습니다. 됐어. 차 마시러 온 거 아니야. 언니, 거기 앉아봐.
기니 할 얘기 있으니까. 그 말투가 어찌나 싸늘하고 단호하던지 달그락거리던 찻잔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신우이가 핸드백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턱하니 올려놓더군요. 탁자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판사봉 두드리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쟁반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육감이랄까요? 뭔가 대단히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오빠 가는 길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니? 제 딴에는 걱정스레 물었는데 신우이는 콧방귀를 뀌더군요. 오빠 가는 길? 가는 사람이야 편하게 갔지. 남은 사람이 문제지. 그게 무슨 소리야? 신우이는 팔짱을 끼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형사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비아냥거리듯 말을 뱉어내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 오빠가 언니 몰래 뭐하고 다녔는지 진짜 몰랐어?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우리 그이 평생 공무원으로 살면서 10원짜리 하나 허투루 안 쓰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오직 가족밖에 모르던 그 순둥이 양반을 두고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아가씨, 말 조심해. 죽은 사람 두고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신 오빠가 밖으로 나돌 사람이야? 제가 발끈해서 소리를 높였더니 신우이는 기다렸다는 듯 탁자를 탁 치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순진한 올케 언니. 세상 물정 몰라도 유분수지. 오빠가 밖에서 빚을 얼마나 지고 다녔는지 알기나 해? 오빠가 죽으면서 똥을 아주 한 바가지 싸놓고 갔다고. 순간 귀에서 삐하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빚이라니요. 우리 집 대출금 다 갚은 지가 언젠데. 무슨 빚? 아가씨,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은 언니가 챙겨야지. 자, 이거 봐. 언니,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해. 신우이가 탁자 위에 올려둔 서류 봉투를 거칠게 밀어 제 앞으로 보냈습니다. 누런 봉투 입구가 벌어지며 그 안에 든 종이 뭉치가 혀를 날름거리듯 보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봉투를 집어들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뭔데? 차용증이야. 오빠가 나한테 빌려간 돈, 그리고 이 아파트 담보로 잡힌 각서.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이 바닥으로 내려오고 바닥이 솟구치는 듯한 현기증에 저도 모르게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나 담보. 이 집을? 그래. 오빠가 사업한답시고 나한테 돈 빌려가면서 이 집을 담보로 걸었다고. 내가 오빠 믿고 빌려줬는데 이렇게 홀라당 가버리면 내 돈은 누구한테 받아? 법적으로 상속인인 언니가 갚아야지. 안 그래? 신우이의 목소리가 윙윙거리며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흰 종이 위에 적힌 낯익은 글씨체, 그리고 선명하게 찍힌 남편의 인감도장, 차용증, 금 1억 5천만 원 정.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걸까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의 도장이 찍힌 그 종이 한 장이 마치 남편의 유서가 아니라 사형 선고문처럼 보였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그이가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말이나 돼? 말이 안 되긴 뭐가 안 돼. 도장이 딱 찍혀 있는데. 언니, 질질 짜지 말고 현실을 봐. 오빠는 갔고 빚은 남았어. 내 돈 내놓든가 아니면 당장 이 집 비워. 나도 더는 못 봐주니까. 신우이는 마치 사냥감을 몰아붙이는 하이에나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남편의 49제도 안 지났는데 아니 잉크도 안 마른 것 같은 이 차용증을 들이밀며 집을 내놓으라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설거지하고 남의 집 파출부 뛰어가며 장만한 이 집입니다. 벽지 하나, 장판 하나, 제 손때가 안 묻은 곳이 없는 내 피와 땀이 서린 이 집을 남편이 담보로 잡혔다니요. 아가씨, 이거 거짓말이지? 그렇지? 우리 그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제가 애원하듯 매달리자 신우이는 싸늘하게 비웃으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법대로 해볼까? 변호사 사서 딱지 붙여봐야 정신 차리겠어? 일주일 줄게. 집을 팔아서 갚든 전세를 뺏어 갚든 돈만 들어와.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신우이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획 돌아서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내려치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그 슬픈 정적과는 달랐습니다. 공포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억울함이 뒤섞인 차갑고 무거운 정적. 저는 바닥에 떨어진 차용증을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남편의 이름 석자가 마치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한테 왜 이래?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만 대답 없는 허공만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 그리고 악기처럼 변해버린 신우이. 제 인생 최대의 시련은 남편의 죽음과 함께 그렇게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신우이가 폭풍처럼 휩쓸고 나간 자리, 거실엔 다시 정막이 흘렀지만 그 공기의 무게는 천근만근 달랐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저는 떨리는 무릎을 겨우 펴고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마치 마른 낙엽 밟는 소리처럼 제 마음이 바스라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소파에 구겨지듯 앉아 안경을 찾아 쓰고 그 빌어먹을 차용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차용증, 채무자 김철수. 남편 이름 석자가 제 눈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글씨체를 보니 영락없는 남편 글씨였습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김자, 힘있게 긋는 마지막 획. 30년을 함께 살며 수천 번도 더 봤던 그 필체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021년 5월 10일.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부부가 이 아파트 대출금 마지막 잔금을 치르고 은행 가서 근저당 말소하고 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랑 둘이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소주잔 부딪히며 그랬거든요. 여보, 이제 빚 없다. 이 집 온전히 우리 거다. 고생했어. 남편이 제 손 꼭 잡으며 눈시울 붉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세상에 그날 낮에는 은행 빚 갚고 뒤로는 동생한테 가서 이 집을 담보로 또 돈을 빌렸단 말입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픽 나오는데 눈에서는 뜨거운 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거더군요. 칼로 찌르는 아픔이 아니라 몸속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느낌. 서류 뒷장을 넘기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변제 기일 미준수 씨, 담보물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즉시 이전한다. 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사채업자 계약서도 아니고 친동생한테 돈 빌리면서 이런 각서를 쓴답니까? 그때였습니다. 지잉지잉. 탁자 위에 엎어둔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액정을 보니 아가씨 세 글자가 뜹니다. 방금 나간 사람이 또 무슨 할 말이 남아서 받기 싫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서류 다 읽어봤어?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신우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빳빳하고 당당했습니다. 사람 염장을 지르는데 도가 튼 목소리였습니다. 아가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오빠가 그날 나랑 같이 있었는데 언제 이런 걸 썼다는 거야? 언니가 화장실 갔을 때 썼는지 담배 피우러 나와서 썼는지 내가 알게 뭐야. 중요한 건 도장이 찍혔다는 거지. 아, 그리고 내가 깜빡하고 말 안 한 게 있는데. 신우이가 말을 뜸들이며 쩝쩝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거슬리는지 수화기를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오빠가 원금만 빌린 게 아니야. 이자도 꽤 밀렸거든. 내가 가족이라 봐준 건데 이제 오빠도 없으니 정산은 확실히 해야지. 원금 1억 5천에 밀린 이자까지 치면 얼추 2억은 될 거야. 집값 요즘 좀 떨어졌지? 금매로 내놓으면 딱 그 정도 나오겠네. 깔끔하게 퉁치자고. 2억? 그게 무슨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야. 오빠가 그 큰 돈을 어디다 썼는데? 집에 가져온 적도 없어. 제가 악을 쓰자 신우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오빠가 밖에서 딴 살림을 차렸는지 주식을 말아먹었는지 언니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아무튼 나는 서류대로 집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괜히 변호사니 뭐니 돈 쓰지 마. 이각서 공증까지 받은 거라 법적으로 완벽하니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공증이라는 단어가 쇠망치처럼 머리를 때렸습니다. 멍하니 꺼진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철수 이 나쁜 놈아. 죽어서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거실 바닥을 주먹으로 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남편 영정사진을 노려봤습니다. 검은 리본을 두른 사진 속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온화하던 미소가 지금은 저를 조롱하는 비웃음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정말 나 몰래 딴짓한 거야? 나 고생하는 거 뻔히 보면서 뒤로는 빚잔치하고 다닌 거야? 온갖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혹시 여자가 있었나? 아니면 도박? 평소 10원 한 장 아끼라고 잔소리하던 사람이 정작 본인은 억소리 나는 돈을 펑펑 쓰고 다녔다니. 내 지난 30년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도 켜지 못한 채 거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닦은 마루, 내 손으로 고른 커튼, 남편과 함께 도배한 벽지. 이 모든 게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집이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저를 옥죄어오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희뿌옇게 새벽이 밝아오는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죽고 집이 넘어가게 생겼는데도 배는 고픈 제 자신이 짐승처럼 느껴져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는데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낡은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품 정리하면서 차마 버리지 못하고 놔둔 지갑. 홀린 듯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1,000원짜리 몇 장과 제 젊은 시절 증명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 뒤에 꼬불꼬불한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더군요. 사랑하는 영숙이, 고생만 시켜 미안해. 내 목숨보다 귀한 사람.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억울함과 그리움이 뒤섞여 또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목숨보다 귀하다면서 나를 이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 눈물은 마르지도 않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신우이에 대한 증오,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닥쳐올 현실에 대한 공포.
그 지옥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아니면 바닥을 치면 올라올 힘이 생기는 건지 문득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고? 김철수가 아무리 멍청해도 나를 이렇게 버릴 리가 없어.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저는 눈물을 쓱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대로 뺏길 땐 뺏기더라도 진실은 알고 뺏기자고. 신우이 말만 믿고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찾으려는 그 진실이 상상도 못할 만큼 더럽고 추악한 시댁의 민낯을 까발리게 될 줄은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나니 거울 속에 웬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더군요. 퉁퉁 부은 눈에 헝클어진 머리, 푸석푸석한 피부까지.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제 몰골을 보며 세수를 하는데 찬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밥부터 먹자. 밥심으로라도 버텨야 이 난리통을 헤쳐나가지. 억지로 찬 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꾸역꾸역 밀어 넣었습니다. 모래알 씹는 것 같았지만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저를 식탁 앞에 앉히더군요. 숟가락을 놓자마자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켰습니다. 패턴 잠금을 푸는데 배경화면에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부부 사진이 뜨더군요. 그 웃는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통화 목록을 뒤졌습니다. 신우이 말대로 남편이 빚을 지고 다녔다면 누군가와 통화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화 목록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저, 딸내미, 그리고 회사 동료인 김 과장, 가끔 시골 어머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제일 친한 친구이자 입사 동기인 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고, 재수 씨. 몸은 좀 추스르셨습니까? 안 그래도 걱정돼서 전화 한번 드리려던 참이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 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통했습니다. 저는 인사치레도 생략하고 다짜고짜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부장님 바쁘신데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라 저 혹시 우리 그이가 회사 다니면서 돈 문제로 힘들어하거나 그런 적 있었나요? 어디 투자를 했다거나. 제 질문에 박 부장이 잠시 말을 멈추더군요. 그 짧은 침묵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제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요? 에이, 철수가 그럴 친구가 아니잖습니까? 아시면서 우리끼리 술 한잔할 때도 늘 그랬어요. 나는 우리 마누라 고생시킨 것 갚으려면 정년퇴직까지 숨만 쉬고 일해서 연금 빵빵하게 만들어놔야 한다고요. 아, 맞다. 지난달인가? 철수가 적금 만기됐다고 기분 좋아서 점심 샀거든요. 이제 집 빚다 갚아서 두 다리 뻗고 잔다고 자랑을 얼마나 하던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친구한테는 빚다 갚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던 사람이 뒤로는 동생한테 집을 담보로 잡혔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락이 삐빅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와 딸, 그리고 신우이뿐이었습니다. 언니 나야. 문 안 잠그고 뭐해?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면 어쩌려고. 어제보다 더 뻔뻔한 얼굴로 신우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웬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더군요. 남의 집 안방 드나들 듯 신발을 툭 벗어 던지고 들어오는 꼴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비밀번호 안 바꿨네? 내가 바꿀까 하다가 참았어. 아가씨,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거 예의 아니야. 그리고 내가 방금 남편 친구랑 통화했는데 빚 같은 거 없었다던데?
오빠가 적금 타서 빚 갚았다고 좋아했대. 제가 쏘아붙이자 신우이는 콧방귀를 뀌며 식탁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아이고, 친구한테 나 빚쟁이요 하고 광고하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오빠 자존심 센 거 몰라?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포장하고 속은 골마 터진 거지. 신우이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은행 입출금 내역서처럼 보이는 종이들이었습니다. 자, 이거 봐. 오빠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거 보이지? 여기저기 구멍 난 거 메우느라 정신없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우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저에게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눈빛이 뱀처럼 차갑고 끈적했습니다. 오빠 여자 있었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니 몰래 만나는 여자 있었다고. 그 여자한테 돈 퍼주느라 사채까지 쓸 뻔한 거 내가 막아준 거야. 오빠가 죽기 전에 나한테 울면서 빌었어. 제발 올케한테만은 비밀로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집 담보 잡고 돈 빌려준 거라고. 내가 아니었으면 언니 지금쯤 깡패들이랑 살림 차렸을걸? 신우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박도 아니고 여자라니. 평생 나만 바라보던 그 남편이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같으면 증거 대봐. 오빠 핸드폰 줘봐. 내가 그 여자랑 주고받은 문자 다 복구해서 보여줄까? 신우이가 손을 내밀자 저도 모르게 남편 핸드폰을 뒤로 숨겼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만약 진짜면 어떡하지? 만약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라 낯선 남자가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 반응을 보던 신우이가 비릿하게 웃더군요. 거봐, 언니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못 주는 거지. 오빠가 왜 밖으로 나돌았겠어? 언니가 집에서 숨막히게 쪼아대니까 그런 거 아니야? 돈. 맨날 아끼라고 닭다리나 해대고. 남자가 숨 쉴 구멍이 없으니까 딴 데 눈 돌린 거지. 따지고 보면 오빠 죽은 거 언니 탓도 있어. 그 말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니. 내가 쪼아대서 바람을 피웠다니.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이 나쁜 년아. 제가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하고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신우이는 놀라지도 않고 옷에 묻은 물방울을 툭툭 털어내며 일어섰습니다. 성질머리하고는. 이러니까 오빠가 정 떨어져서 밖으로 돌았지. 알았어, 갈게. 대신 내일까지 생각 정리해서 연락해. 집 내놓을 건지 돈 마련할 건지. 내 인내심 그리 길지 않으니까. 신우이가 나가고 난 뒤 저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신우이의 말이 독가스처럼 집안에 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여자가 있었을까? 내가 너무 닥달했나?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마비가 온 걸까? 스스로를 갉아먹는 의심과 자책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는 그 미소가 슬픈 미소가 아니라 저를 기만하는 가식적인 웃음으로 보였습니다. 당신 진짜야? 나 배신한 거야? 말 좀 해봐. 제발 말 좀 해보라고. 사진을 붙들고 흔들어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 문득 탁자 위에 놓인 차용증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눈을 비비고 차용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김철수 이름 옆에 찍힌 선명한 인감 도장. 그 붉은 도장밥이 유난히 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꼼꼼한 성격이라 도장을 찍을 때
항상 이름의 마지막 글자 숫자와 도장의 첫 글자가 살짝 겹치게 찍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름과 도장이 하나처럼 보이게 말이죠. 이건 은행 직원도 성격 참 꼼꼼하시네요 라고 할 정도로 유별난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에 찍힌 도장은 이름 옆에 멀찌감치 떨어져 아주 반듯하게 마치 자로 잰 듯이 찍혀 있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너무나 정직하게. 우리 그의 손길이 아니야.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례식 첫날, 경황이 없어 정신을 놓고 있을 때 신우이가 안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안 나오던 그 모습. 제가 아가씨, 뭐해? 라고 물었을 때 화들짝 놀라며 아니, 오빠 옷 좀 정리하려고 하며 황급히 가방을 챙겨 나오던 그 장면. 그때 신우이 가방이 유난히 불룩했던 것 같은데 설마 의심은 꼬리를 물고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든 돈을 빌렸든 그건 나중에 따질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도장, 이 서류는 뭔가 냄새가 납니다. 아주 고약한 냄새가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내가 이기나.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쁜 놈인지 신우이가 사기꾼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억울해서라도 이대로는 못 죽습니다. 여러분, 집이란 게 뭡니까? 그냥 잠자고 밥 먹는 시멘트 덩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한테 집은요, 내 인생의 성적표고 내 자존심이고 비바람 막아주는 유일한 내 편입니다. 신우이가 다녀간 후 저는 거실 벽지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봤습니다. 5년 전 도배 새로 하던 날 남편이랑 쭈그리고 앉아 풀칠하던 그 실크 벽지입니다. 손끝에 닿는 까슬까슬한 감촉에 지난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 생각나네요. 단칸방 월세에서 시작했습니다. 부엌도 따로 없어서 방 한 구석에서 골로 피워 밥해 먹던 시절이었죠. 남편 월급? 쥐꼬리만 했습니다. 공무원 박봉, 다들 아시죠? 그 돈으로 쌀 사고 연탄 들이면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시댁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야, 철수야. 이번에 아버지 칠순인데 그래도 장남인 내가 잔치는 크게 열어야지. 오빠, 나 이번에 가게 하나 내려는데 보증금이 좀 부족해. 시도 때도 없이 손을 벌렸습니다. 우리 남편 법 없이도 살 양반이지만 거절을 못하는 게 병이었습니다. 식구끼리 돕고 살아야지라며 제 속옷 한 장 못 사 입히면서 본가에는 꼬박꼬박 돈을 붙였습니다. 저는 억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월급만 바라보다간 길거리에 나앉겠다 싶어서 젖먹이 딸 들쳐 업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새벽 4시부터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한겨울에 고무장갑 끼고 걸레를 빨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시려왔습니다. 남들이 버린 쓰레기통 비우고 변기 닦으면서도 서러운 줄 몰랐습니다. 내 집 마련 그 꿈 하나 때문이었죠.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식당 주방 바닥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아시죠? 기름때 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숨 쉴 틈도 없이 닦아내야 했습니다. 주부 습진으로 손가락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뜨거운 물, 찬물 번갈아 쓰다 보니 손은 퉁퉁 붓고 갈라져서 피가 배어 나오기 일쑤였고요. 저녁에 집에 와서 아이 씻기려고 보면 제 손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서 아이 볼 만지기가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10원, 20원 모았습니다. 콩나물값 깎으려고 시장 할머니랑 신랑이하고 버스비 아끼려고 2정거장, 3정거장 거리는 무조건 걸어 다녔습니다. 남들은 지독하다, 돈독 올랐다 수군거렸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내 새끼,
내 남편 번듯한 집에서 재우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모아 겨우겨우 전셋집 얻었을 때 그날 밤 우리 세 식구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우리 시누이 그때 불쑥 찾아와서 뭘 했는지 아세요? 언니, 전세금 좀 모았다며? 나 급한 불만 끄게 2천만 원만 융통해줘. 한 달 뒤에 바로 줄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때 남편이 옆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뛰니까 시누이가 눈을 흘기며 그러더군요. 언니는 참 인정머리 없다. 오빠가 누구 덕에 컸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오빠 공부시킨다고 논 팔고 소 팔고 고생한 거 생각 안 나? 그놈의 장남 타령, 뒷바라지 타령. 지겨워 죽겠습니다. 시부모님 논 팔아 대학 보낸 건 맞지만 그 빚 남편이 취직해서 10년 넘게 갚았습니다. 그런데도 평생을 빚쟁이처럼 시댁 눈치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남편 몰래 제가 쌈짓돈으로 모은 비상금까지 털어 시누이 급한 불 꺼줬습니다. 갚았냐고요? 천만에요. 장사가 안 돼서 망했다, 사기당했다 핑계대며 입 싹 닦았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딸 피아노 학원이라도 보냈을 텐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렇게 거머리처럼 들러붙는 시댁 식구들 피해가며 안 먹고 안 입고 악착같이 모아서 산 집이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계약금 치르던 날 은행 창구에 앉아 도장 찍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내 이름으로 된 집문서.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어찌나 무겁고 따뜻하던지. 집에 와서도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하루에도 12번씩 꺼내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남편이 제 거친 손을 잡고 울먹이며 그랬습니다. 고생했어, 영수가. 진짜 고생했어. 내가 평생 당신한테 갚으면서 살게. 그 약속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생 갚겠다더니 이렇게 빚만 덩그러니 남기고 먼저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모자라 그 거머리 같은 여동생한테 이 집을 넘기라는 각서까지 써주고 가다니요. 어제 시누이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이 집 오빠가 담보 잡힌 거야.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한 겁니다. 제가 새벽 찬바람 맞으며 흘린 눈물, 갈라진 손등에서 배어나온 피,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팔았던 김밥 냄새. 그 모든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남편은 그 도장 한 방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 슬픔보다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서랍을 열어 고무장갑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제 손을 지켜준 낡고 해진 고무장갑. 그걸 끼고 벅벅 소리나게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깨질 듯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제 울음소리를 대신했습니다. 절대 못 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이 집 못 뺏어가. 이건 내 집이야. 김철수 집도 아니고 시댁집도 아니고 온전히 내 피와 땀으로 만든 내 성이라고. 접시를 닦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시누이가 아니라 시누이 할아버지가 와도 이 집 문턱 못 넘게 할 겁니다. 남편이 썼다는 그 각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설령 진짜라 해도 저는 인정 못합니다. 내 청춘이 다 녹아있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이제부터 악귀가 될 겁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고무장갑을 벗어던지는데 손등에 굵은 힘줄이 불끈 솟아있더군요. 예전엔 이 투박한 손이 부끄러워 숨기기 바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손이 바로 내 무기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단단해진 이 손으로 내 집과 내 인생을 지켜낼 겁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 어둠 속에 숨어서 저를 비웃고 있을 신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디 한번 덤벼봐. 내가 호락호락하게 당하나.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전쟁 선포를 하긴 했지만 사실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든든한 바람막이 되어주던 남편 잃고 혼자 남은 여자가 감당하기엔 세상은 너무나 거칠고 험했습니다. 그날 이후 신우이는 정말 악마가 씌인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처음엔 전화로 복가되더니 사흘째 되던 날은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점심때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식은 밥에 물 말아 대충 때우고 있는데 현관문이 부서져라 쿵쿵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것도 모자라 주먹으로 철문을 쾅쾅 두드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가슴팍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어. 신우이의 표독스러운 고함이 복도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겁이 덜컥 나서 인터폰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화면을 보니 신우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웬 덩치 큰 남자 2명이 양옆에 떡 버티고 서 있는데 딱 봐도 깍두기 머리에 험상궂은 인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역 같아 보였습니다. 문 열어. 안 열면 열쇠 수리공 불러서 따고 들어간다. 발로 문을 걷어차는 소리에 저는 사지가 벌벌 떨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웃집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이라도 넣으면 어쩌나 하는 부끄러움과 저 남자들이 들어와서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결국 도어락을 해제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신우이가 저를 거칠게 밀치고 들어왔고 그 뒤로 덩치들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흙발로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내 집 안방에 저 시커먼 구둣발 자국이 찍히는 걸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더군요.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나가. 누구 맘대로 신발 신고 들어와. 제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지만 신우이는 콧방귀도 안 뀌더군요. 내 집 내가 들어오는데 무슨 상관이야? 아저씨들 뭐해요? 견적 좀 뽑아봐요. 이 집 집기들 싹 드러내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신우이의 말에 덩치 중 하나가 껌을 짝짝 씹으며 집안을 휘휘 둘러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불쾌하던지 마치 도축장에 끌려온 소를 보듯 집안 살림살이를 눈대중으로 훑어내리더군요. 아줌마, 짐이 꽤 많네. 이거 다 빼려면 사다리차 불러야겠는데. 오늘 당장은 힘들고 내일 아침 일찍 작업 들어갑시다. 남자가 굵은 목소리로 말하자 저는 기가 막혀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 맘대로 짐을 빼요? 여기 내 집이에요. 경찰 부를 거예요. 그러자 신우이가 제 앞으로 쑥 다가와 검지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툭툭 밀었습니다. 그 손가락 끝이 어찌나 맵고 모욕적이던지. 경찰? 불러봐. 어차피 이 집 오빠 빚 때문에 압류 들어올 거 미리 처분하는 거야. 법적으로 내가 채권자고 언니는 채무자야. 빚 갚을 능력 없으면 방 빼는 게 순리지. 어디서 큰 소리야? 아직 법원 판결도 안 났잖아. 그리고 그 각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확인? 아이고 답답해라. 오빠 인감 찍힌 거 봤잖아.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땐 다 준비가 돼서 온 거야. 아저씨, 이 아줌마 말 듣지 말고 내일 아침 7시에 차 대요. 내가 책임지니까. 신우이는 마치 자기 집인 양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장롱문을 열어젖히고 남편 옷가지들을 바닥으로 내팽개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갖다 버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돈 되는 거 있나 좀 보고. 하지 마. 손대지 마. 제가 달려들어 신우이 팔을 잡았지만 옆에 있던 덩치가 제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채 뒤로 밀쳤습니다.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면서 저는 비명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철수, 보고 있어? 당신 동생이 나한테 이러는 거 보고 있냐고. 저주할 거야. 당신들 남매. 내가 죽어서도 저주할 거야.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저를 두고 신우이는 서랍을 뒤져 남편 시계며 넥타이핀 같은 걸 챙겨 넣었습니다. 마치 도둑이 든 것 같았습니다. 아니, 강도도 이런 강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나간 뒤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지시겨진 흙발 자국, 널브러진 옷가지들, 깨진 화분, 그 처참한 광경이 마치 갈기갈기 찢겨나간 제 마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남편 죽고 나서 난리도 아니래. 신우이가 와서 빚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린다며? 여자가 독하네. 남편 잡아먹고 시댁돈까지 떼먹으려고 하나 봐.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이웃들의 수군거림.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남편 잃은 슬픔을 위로받기는커녕 돈 때문에 시댁이랑 싸움박질이나 하는 독한 여자가 되어버린 현실. 창피하고 억울해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보조키를 3개나 잠그고 걸쇠까지 걸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의자를 끌어다가 문고리에 받쳐놓았습니다. 누가 또 들이닥칠까봐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심장이 쪼그라들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집안의 불을 다 끄고 커튼을 2중 3중으로 쳤습니다. 빛이 새어나가면 내가 안에 있는 걸 들킬까봐 숨소리조차 죽이고 어둠 속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짐을 뺀다고 했지.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수명이 깎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째깍째깍. 그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거실 구석에 앉아 있는데 자꾸만 헛것이 보였습니다. 닫힌 방문이 스르르 열리는 것 같고 베란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배는 고픈데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입술만 뜯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나 좀 살려줘.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남편. 야속하고 미우면서도 지금 이 순간 의지할 곳이라곤 죽은 남편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옷장 정리를 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낡은 열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신우이가 옷가지를 집어 던질 때 딸려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저 열쇠 낯이 익은데. 엉금엉금 기어가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투박하고 녹이 쓴 작은 열쇠. 가만 보니 남편이 생전에 보물단지처럼 애지중지하던 낡은 서류 가방 열쇠였습니다. 내 서류 가방. 절대 열지 마. 거기 회사 기밀 들어있어. 남편은 늘 그렇게 말하며 그 가방을 장롱 깊숙한 곳, 제가 손이 닿지 않는 제일 윗칸에 숨겨두곤 했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버리지 않고 놔뒀던 그 가방. 혹시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신우이가 다 뒤집어 놓은 장롱. 그 난장판 속에서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 가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옷무덤을 헤치고 이불을 들춰내고 그리고 마침내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낡은 갈색 가죽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 가방을 품에 안으니 남편의 손때 묻은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열쇠를 구멍에 맞추는데 잘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습니다.
철컥. 마침내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방의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가방을 여는 순간 제 심장도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 기밀 같은 건 없었습니다. 대신 낡은 다이어리 한 권과 소형 녹음기, 그리고 누런 대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미진이가 또 찾아왔다. 이번엔 3천만 원이다. 안 주면 아내에게 가서 난동을 부리겠다고 한다. 영숙이가 알면 쓰러질 텐데. 어쩌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충격적인 진실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도박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악마 같은 신우이의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그 누런 대봉투. 겉면에는 유언장 및 공증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창밖에서 천둥이 치듯 우르릉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제 가슴 속에서 터져나온 분노의 천둥 소리였습니다. 아, 여보, 당신 혼자 이걸 다 짊어지고 있었어? 눈물이 왈칵 솟구쳤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무서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 그리고 남편이 불쌍해서, 무엇보다 저 신우이년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서슬퍼런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판이 뒤집힐 시간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 떨어지기 직전 남편이 저에게 동아줄을 내려주었습니다. 아니, 동아줄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겁니다. 내일 아침 7시 용역 깡패들이 들이닥친다고요? 오라고 하세요. 이제 무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가방 하나면 저승사자도 돌려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전 7시 정각. 저는 남편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묵은 종이 냄새와 남편이 즐겨 쓰던 스킨 냄새가 훅 끼쳐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손에 집힌 건 검은색 가죽 다이어리였습니다. 평소 일기 같은 건 안 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표지를 넘기자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내가 알던 그 반듯한 정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지렁이가 기어가듯 구불구불하고 어떤 곳은 펜으로 꾹꾹 눌러 써서 종이가 찢어질 듯 패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불안하고 공포스러웠던 심리가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날짜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2021년 5월 10일. 비. 바로 신우이가 들고 왔던 차용증에 적혀 있던 그 날짜였습니다. 오늘도 미진이가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등판에 문신이 가득한 남자 둘을 데리고 와서 내 차에 탔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미진이는 또 도박판에서 돈을 잃었다고 했다. 이번엔 사채업자들이라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오빠가 살려달라고 빌었다. 내가 거절하자 그놈들이 내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도장을 안 찍으면 지금 당장 집으로 쳐들어가 영숙이를 해코지하겠다고 했다. 아, 영숙아. 미안하다. 나는 비겁한 남편이다. 너를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 읽어내려가는 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세상에, 남편은 딴짓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도박도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박에 미친 여동생 뒤치다꺼리를 하다가 깡패들 협박에 못 이겨 억지로 도장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나를 해코지하겠다는 말에 그 착해 빠진 양반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떨었으면. 다음 장을 넘기니 더 기가 막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진이가 내 인감 도장을 훔쳐갔다.
잠든 사이에 가방에서 빼낸 것 같다. 그걸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영숙이한테 말해야 하는데 말하면 그 불같은 성격에 미진이 찾아가서 싸울 테고 그럼 그 깡패 놈들이 영숙이를 가만둘까? 차라리 내가 안고 가자. 내가 다 해결하고 죽자. 이 바보야. 이 멍청한 사람아.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우리 둘이 힘을 합쳤으면 무서울 게 뭐가 있다고 혼자 끙끙 앓아. 가슴을 주먹으로 펑펑 치며 울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호하려고 침묵을 택했던 겁니다. 신우이라는 년이 오빠의 사랑을 약점 잡아 오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었던 겁니다. 다이어리 옆에 있던 소형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치익 하는 잡음 섞인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신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찍고 나왔습니다. 오빠, 진짜 이럴 거야? 돈 안 내놓으면 내가 확 죽어버릴 거라고. 아니면 올케한테 가서 다 풀어버릴까? 오빠가 옛날에 엄마 수술비 쓴 거, 그거 올케는 모르잖아. 내가 가서 뻥튀기해서 말하면 올케가 가만히 있을까? 이혼당하고 싶어? 미진아, 제발 그만 좀 해라. 나도 이제 한계야. 너 도박 끊는다고 했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파리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원하다시피 하는 남편에게 신우이는 비웃으며 대꾸하더군요. 도박이 아니라 투자라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대박 나서 오빠 돈 다 갚아준다니까. 아, 시끄럽고 도장이나 찍어. 안 그러면 내일 당장 올케 가게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어 놓을 테니까. 녹음기 속 대화는 협박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빚을 진 게 아니라 갈취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하나뿐인 여동생한테 말이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머리뚜껑이 열리는 것 같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이 내 앞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집을 내놓으라고 큰 소리를 쳤단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누런 대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변호사 친구 상철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깨끗한 서류 몇 장이 클립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사실 확인서였습니다. 남편이 육필로 쓴 진술서에 변호사 공증 도장이 쾅 찍혀 있었습니다. 본인은 동생 김미진과 그 일당의 강압과 협박에 의해 2021년 5월 10일자 차용증과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날인하였습니다. 이는 본인의 자유의지가 아니었으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효력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병원 진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의증, 타박상, 불안장애. 신우이가 깡패를 데려와 협박했던 그날 이후 남편은 몸과 마음이 병들어갔던 겁니다. 남편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잘못되거나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날이 올 것을 대비해 몰래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 친구를 통해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저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그리고 혹시라도 살아있는 동안 동생이 정신 차리길 바라는 마음에 마지막 순간까지 터뜨리지 않고 품고만 있었던 거죠. 서류 맨 뒷장에는 남편이 저에게 쓴 편지가 한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영수가,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끝까지 못난 남편이라 미안해. 미진이가 또 너를 괴롭히면 이 서류들을 경찰서에 가져가. 그리고 상철이한테 연락해. 다 이야기해뒀어. 부디 나 때문에 울지 말고 이 집에서 따뜻하게 살아. 사랑한다. 내 영숙이. 편지를 가슴에 품고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으흐흑 여보. 고마워. 미안해. 나 당신 믿었어. 한순간이라도 의심해서 미안해.
남편의 글씨가 눈물에 젖어 얼룩이 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얼룩은 깨끗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배신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저를 지키려다 쓰러진 장수였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은 퉁퉁 붓고 목소리는 다 쉬었지만 제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새벽 6시 30분. 신우이가 말한 약속의 시간이 30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꽉 들어갔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어프어프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남편 잃고 슬퍼하는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칼을 든 전사였습니다. 그래 와라. 다 덤벼. 저는 남편의 서류 가방을 곧게 닫아 탁자 한가운데 올려두었습니다. 그 옆에 남편의 영정사진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보, 거기서 딱 지켜봐. 당신 억울한 거 내가 오늘 다 풀어줄게. 저것들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야.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식도가 짜릿할 정도로 차가운 물이 들어가니 정신이 더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잠금 장치를 하나하나 풀었습니다. 철컥, 철컥, 철컥. 도망칠 이유도 숨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내 집 문을 당당하게 열어놓고 기다릴 겁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온 줄도 모르고 날뛰는 저 하룻강아지들을 잡으러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부화항하는 중장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다리차 엔진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왁자지껄한 남자들의 목소리, 신우이의 앙칼진 지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자, 빨리빨리 움직여요. 7시 땡 하면 바로 짐 뺍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입가에 피식 웃음이 나더군요. 그래, 짖어라. 짖을 수 있을 때 실컷 짖어라. 저는 식탁 의자를 끌어다가 현관 정면이 보이는 거실 한복판에 놓고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팔짱을 꼈습니다. 마치 여왕이 신하를 기다리듯 심판관이 죄인을 기다리듯 남편이 남긴 한 장의 서류. 이제 이 종이 한 장이 얼마나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는지 보여줄 차례입니다. 오전 7시 정각. 정확했습니다. 현관 도어락이 띠리릭하고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뒀냐고요? 아니요. 제가 안 열어줘도 지가 알아서 따고 들어올 것 뻔하니까 그냥 뒀습니다.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오는 꼴을 보고 싶었거든요. 현관문이 활짝 열리더니 아침 햇살을 등지고 신우이가 등장했습니다. 뒤에는 어제 그 깍두기 아저씨들 둘, 그리고 이삿짐 센터 조끼 입은 사람 둘이 우르르 몰려 서 있더군요. 신우이는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든 채 마치 점령군 사령관처럼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언니, 짐 다 쌌어? 내가 사람 불러왔으니까 민기적거리지 말고 비켜. 시간 없어. 들어오자마자 쏘아붙이는 그 말투,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저를 보더니 미간을 확 찌푸리더군요.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아니면 겁에 질려 구석에 처박혀 있을 줄 알았겠지요. 이렇게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뭐해? 지금 차가 목구멍으로 넘어가? 상황 파악 안 돼? 신우이가 빽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아주 부드럽게 웃어주었습니다. 왔니, 아가씨? 아침부터 서두르느라 고생했네. 거기 앉아봐. 차 한 잔 줄까? 제 반응이 예상 밖이었는지 신우이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 보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참. 실성했어?
아니면 포기한 거야? 아저씨들, 뭐해요? 저 여자 끌어내고 작업 시작해요. TV 붙었대. 신우이의 고함에 덩치들이 예 하고 대답하며 거실장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남편이 아끼던 대형 TV를 번쩍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때 제가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살기가 어찌나 차가웠던지 TV를 들려던 남자의 동작이 뚝 멈췄습니다. 뭐야?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남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손대려는 그 물건들, 그리고 이 집, 건드리는 순간 특수주거 침입에 기물 파손, 거기다 절도 미수까지 추가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아줌마가 진짜. 남자가 주먹을 쥐며 위협하려는데 뒤에서 신우이가 튀어나왔습니다. 겁주지 마. 법적으로 내가 주인이라니까. 각서 있잖아. 각서. 빨리 짐 빼라고. 신우이는 악을 쓰며 핸드백에서 그놈의 차용증을 다시 꺼내 흔들어 댔습니다. 이거 안 보여? 오빠가 도장 찍은 거. 이 집은 이제 내 거라고. 저는 그 펄럭거리는 종이 쪼가리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 숨겨두었던 손을 천천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제 손에는 남편의 낡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그 종이가 진짜라고 믿고 싶은 거지? 그래, 오빠 도장은 맞아. 그런데 그 도장이 어떻게 찍혔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들어볼까? 뭐야 그게? 신우이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키워놓은 덕에 스피커가 찢어질 듯한 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빠 죽고 싶어? 얌전히 찍으라고. 저 아저씨들 안 보여? 칼침 맞고 싶어? 미진아 제발. 이러지 마라. 나 무서워. 시끄러. 도장 내놔. 안 내놓으면 지금 당장 올케 가게로 가서 휘발유 뿌려버릴 거야. 정막이 흘렀던 거실에 신우이의 표독스러운 협박 소리와 남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덩치들도 이삿짐 센터 직원들도 동작을 멈추고 얼어붙었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이거 어디서? 오빠가. 설마 죽은 사람은 말이 없을 줄 알았니? 오빠가 바보 멍청이라서 당하고만 있었던 것 같아? 저는 녹음기를 끄고 탁자 위에 올려둔 남편의 가죽 가방에서 공증된 사실 확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여기 봐. 오빠가 죽기 전에 변호사 통해서 다 공증 받아놓은 서류야. 내가 깡패들 동원해서 협박한 거, 도장 훔쳐간 거, 강제로 각서 쓰게 한 거. 여기 아주 낱낱이 적혀 있어. 경찰서 가면 이게 무슨 죄가 되는지 알지? 강요죄, 공갈죄, 사문서 위조. 거기다 내가 데려온 이 깍두기 아저씨들까지 엮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되는 거 알지? 제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은졸이자 신우이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헐떡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휘청거리더군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걸 눈치챈 덩치 중 하나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이, 김 사장. 이거 얘기가 다른데? 우린 그냥 채무 불이행 짐 빼는 거라며. 협박이니 뭐니 우린 모르는 일이야. 맞아. 우린 그냥 간다. 재수없게 엮일라. 덩치들과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눈치를 보더니
장비들을 챙겨 부랴부랴 현관 쪽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아, 어디가? 돈 줬잖아. 일하고 가야지. 신우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현관문은 쾅 닫혀버렸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저와 신우이 단둘만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고 비 맞은 생쥐꼴을 한 신우이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신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한 발짝 다가갈 때마다 움찔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언니, 그게 아니고. 오해야. 오해? 오빠 목소리가 저렇게 생생한데 오해? 저는 손에 든 서류 뭉치를 신우이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보이지?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서도 같이 있어. 내가 들고 있는 그 차용증? 그거 법적으로 휴지 조각이야. 강박에 의한 계약은 무효니까. 그리고 이 증거들 경찰에 넘어가면 넌 집을 뺏는 게 아니라 감방에서 콩밥 먹게 될 거야. 신우이는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완벽한 덫에 걸려든 이상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 뿐이었죠. 어떻게 할래?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갈까? 아니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래? 우리 남편, 내 오빠 영정사진 앞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빌어볼래?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법으로, 증거로, 논리로 완벽하게 짓밟아주는 게 더 잔인한 복수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신우이의 무릎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붉게 칠한 입술이 파랗게 질려서 달달거리더군요. 그 거만하던 고개가 푹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니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기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신우이를 보며 저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안 들려. 크게 말해. 오빠한테 들리게 똑바로 말해. 제 호통에 신우이가 히익 하고 숨을 들이켜더니 결국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명품 원피스가 바닥에 구겨지는 꼴이라니. 바닥에 주저앉은 신우이 꼴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아까의 그 빳빳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은 마스카라가 번져서 흡사 귀신 같았습니다. 바닥을 기어서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는데 제가 발을 쓱 뒤로 빼버렸습니다. 그 더러운 손이 내 몸에 닿는 것조차 소름 끼치게 싫었으니까요. 언니, 내가 미쳤었나 봐. 그래, 내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우리 가족이잖아. 응?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한 번만 봐줘. 경찰 부르면 나 진짜 감방 가야 돼. 나 감방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 가족 타령, 자식 타령. 분리할 때만 찾는 그놈의 가족 소리에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가족? 그래, 가족이지. 근데 아가씨는 가족인 오빠한테 칼을 들이밀었어? 오빠가 깡패들한테 협박당해서 숨 넘어갈 때 그때는 가족 생각 안 났어? 오빠가 피눈물 흘리면서 쓴 일기장 보니까 당신은 동생이 아니라 저승사자였더라. 저는 탁자 위에 놓인 녹음기를 들어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신우이가 하지마 하고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더군요. 잘 들어. 경찰서 안 가는 조건 딱 하나야. 제 말에 신우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지요. 뭔데? 돈 줘? 돈 줄게.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더러운 돈 필요 없어. 아까 그 가방에서 꺼낸 차용증 원본, 그리고 인감증명서, 각서. 지금 당장 다 내놔. 그리고 여기
각서 한 장 더 써. 저는 미리 준비해둔 A4 용지와 볼펜을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거기다 써. 본인 김미진은 오빠 김철수를 협박하여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채무가 무효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향후 어떤 이유로든 옳게 이영숙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접근할 시 민형사상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적어. 그리고 지장 찍어. 신우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글씨를 쓰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글씨가 춤을 추더군요. 훌쩍거리는 소리, 코 먹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내려다봤습니다. 각서를 다 쓰고 나서 신우이는 자기 핸드백을 뒤져 붉은 인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종이에 꾹 눌렀습니다. 꾹. 그 붉은 지문 하나가 찍히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 하나가 툭 하고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우이가 내민 각서와 신우이가 가져왔던 그 가짜 차용증 원본을 모두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보는 앞에서 가짜 차용증을 반으로 쫙 찢었습니다. 직. 경쾌한 종이 찢어지는 소리. 한 번 더 찢고 또 찢었습니다.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허공에 흩뿌렸습니다. 마치 꽃가루처럼 하얀 조각들이 신우이 머리 위로 팔랑팔랑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빚은 없는 거야. 됐지? 으흐흑, 고마워 언니. 진짜 고마워. 신우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딜 가냐는 듯 눈을 부라리자 다시 털썩 주저앉더군요. 아직 안 끝났어. 제일 중요한 게 남았잖아. 각서 썼잖아. 누구한테 빌어야지? 나한테 말고 진짜 피해자한테 사죄해야지. 저는 턱짓으로 거실 한편에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리본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그 사진을 보자 신우이의 얼굴이 다시 흑빛이 되었습니다. 가서 빌어. 무릎 꿇고 머리 박고 잘못했다고 빌어. 오빠가 나 때문에 화병 나서 죽었다고 내가 죽일년이라고 목이 터져라 빌란 말이야. 제 호통 소리에 집안이 찌렁찌렁 울렸습니다. 신우이는 엉금엉금 기어서 오빠의 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차마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엎드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흑흑. 나 용서해줘. 안 들려. 더 크게. 오빠가 저승에서도 들을 수 있게 악을 쓰고 빌란 말이야. 제가 옆에 있던 방석을 집어던지며 소리치자 신우이는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내며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오빠, 내가 나쁜 년이야. 도박에 미쳐서 오빠 등쳐먹고 으앙, 오빠 살려내라고도 안 할게. 그냥 나 벌받지 않게만 해줘. 으흐흑.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저런 걸 동생이라고 죽는 순간까지 감싸주려 했던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요. 한참을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 신우이가 탈진해서 헐떡거릴 때쯤 저는 차갑게 식은 찻잔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신우이 머리 위에 그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야, 정신 들어? 이건 내 마지막 잡이야. 뜨거운 물 부으려다 참은 줄 알아. 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한 채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는 신우이에게 저는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길 가다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고 제사 때도 오지 마.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으니까. 만약 한 번이라도 더 내 주변 얼쩡거리면 그땐 이 녹음기랑 각서 들고 바로 경찰서 직행이야. 알았어.
아, 알았어. 갈게. 갈게. 신우이는 허둥지둥 짐을 챙겨 도망치듯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구겨 신은 채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치더군요. 쾅! 현관문이 닫히고 드디어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닥에는 신우이가 흘리고 간 눈물 자국과 찢어진 종이 조각들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까지 맑은 공기가 들어차는 기분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을 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유리 액자의 차가운 감촉이 뺨에 닿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의 온기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봤어? 여보, 당신 동생 꼬리 말고 도망가는 거 봤지? 이제 당신 괴롭힐 사람 없어. 당신 빚도 없어. 이 집 온전히 우리 거야. 사진 속 남편이 잘했다. 영수가 진짜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는 것 같아 저는 사진에 입을 맞추며 펑펑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승리의 눈물, 그리고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동네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만 바꾸는 걸로는 성이 안 찼습니다. 아예 현관문 잠금 장치를 통째로 최신형 지문 인식 도어락으로 교체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튼튼한 거죠? 웬만한 도둑놈들은 못 뚫는 거죠? 아이고 사모님, 이건 해머로 때려도 안 부서집니다. 걱정 마세요. 새로 단 도어락이 햇빛을 받아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저렇게 단단하고 빛나게 살 겁니다.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성, 그 성의 성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전쟁 같은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는데 그 빛이 어찌나 눈부신지 저도 모르게 눈을 찡그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햇살이 야속하고 처량해 보였는데 오늘은 마치 저더러 영수가 잘 잤니? 이제 괜찮아. 하고 쓰다듬어 주는 것 같더군요.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훅 들어와 집안에 남아있던 퀴퀴한 냄새, 신우이가 뿌리고 간 독한 향수 냄새, 그리고 제 마음속 묵은 때까지 싹 걷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대걸레를 들고 거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신우이가 밟고 지나간 자리, 덩치들이 남긴 발자국, 찢어발긴 종이 조각들이 널려있던 그 바닥을 빡빡 닦았습니다. 힘을 주어 닦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용서, 미련, 원망 같은 찌꺼기들도 함께 닦여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샤워를 싹 하고 나오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 며칠 전 그 쭈글쭈글하던 할머니는 어디 가고 없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그대로지만 눈빛만은 20대 처녀 때보다 더 또렷하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만하면 아직 쓸만하네. 이영숙. 거울 보고 시익 한번 웃어주고는 제일 아끼는 화사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거든요. 납골당에 도착하니 평일이라 그런지 한산했습니다. 남편의 유골함 앞에 서서 챙겨온 소주 한 병과 북어포를 놓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남편 사진을 보는데 오늘은 저 양반 미소가 왠지 왔어? 고생했어. 하고 말하는 것 같아 콧날이 시큰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이거 봐. 저는 가방에서 신우이가 쓴 각서와 변호사 친구가 공증해준 서류들을 꺼내 유골함 앞에 쫙 펼쳐 보였습니다. 당신 동생, 내가 아주 홍구멍을 내줬어.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걱정 마. 그리고 당신 참 미련 곰탱이야.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놨으면서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나 무서울까봐? 나 다칠까봐?
유리창에 손을 대고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마지막 순간까지 나 지켜줘서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 이 집 지켰어. 아니, 내 자존심 지켰어. 이제 당신 빚진 거 없다. 나한테 평생 갚는다던 거, 이걸로 다 퉁친 걸로 할게. 그러니까 거기서는 마음 편하게 쉬어. 제발 미안해하지 말고. 한참을 그렇게 남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는데 납골당 입구에서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이 파랗더군요. 문득 남편이 저 하늘 위에서 껄껄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누구 아내, 누구 엄마로만 살지 않겠다고요. 내 이름 석자, 이영숙으로 당당하게 살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띠리링 하는 경쾌한 소리가 마치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서예 반에 들어갔지요. 붓을 들고 먹을 가는데 그 까만 먹물이 퍼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그리고 식당 일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생계 때문에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 돈 벌어서 내 집 관리비 내고 가끔은 나를 위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예쁜 옷도 사 입는 그 재미. 그게 진짜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 베란다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앞동 아파트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예전엔 저 불빛들이 그저 남의 집 행복처럼 보여 부러웠는데 지금은 제 눈앞에 있는 이 낡은 커피잔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또 죽으라는 법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것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요. 남편이 남겨준 집?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집을 지켜낸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단단해야 집도 지키고 돈도 지키고 내 존엄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혹은 시댁 때문에 속 끓이고 계신 분들. 절대 기죽지 마세요. 우리 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 낳고 기르며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장부들 아닙니까? 마음만 먹으면 호랑이도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저 이영숙이 해냈잖아요. 그 독한 시누이도 내쫓고 깡패들도 돌려보냈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식탁 위에는 남편의 낡은 서류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증거 서류 대신 제가 쓴 서예 연습지와 딸내미가 보낸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가끔 그 가방을 볼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나지만 이제 울지는 않습니다. 대신 씩씩하게 혼잣말을 하죠. 김철수 씨, 나 잘 살고 있지? 나중에 만나면 칭찬이나 잔뜩 해줘. 여러분, 우리 인생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늙었다고, 힘없다고 뒷방 늙은이 취급받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사십시오.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 저녁엔 따뜻한 밥 지어서 나 자신에게 대접 한번 해보세요. 영수가 고생했다.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 한마디 건네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억울한 누명 벗고 인생 이막 화려하게 연 왕언니 이영숙이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